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등으로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오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국내외 경제 분석도 해보고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아쉬웠던 점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좀 성과를 냈는데 국민이 좀 몰라준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예, 그래도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 좀 노력을 하면서 우선 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차츰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3%대를 다다랐고요. 예. 고용 측면에서도 보면 작년에 취업자 증가가 한 82만 명이 됐고, 금년에도 지금까지 봤을 때 한 40만 명 가까운 취업자가 증감이 이루었고, 취업률도 가장 높고 또 실업률은 역대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가 수출에 굉장히 의존이 많이 되는 경제인데, 예. 수출이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경기라든가 중국의 락다운이라든가 겹치게 되면서 아직 크게 회복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경기 자체가 국민들이 느끼는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성과 측면에서 가장 큰 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변화를 저희가 추구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틀에서의 변화라는 것이 국민들이 사실은 체감하시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과다하게 투입이 됐던 재정의 건전성을 좀 저희가 높이는 거라든가, 예. 또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했던 거, 또 비정상적으로 흘렀던 세제와 또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정상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많이 좀 상승세가 많이 이제 좀 꺾이고 있습니다. 둔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추세 정도면은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2%대까지 좀 떨어질 때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더 물가를 좀 잡아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14개월 만에 이제 3%대 물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3%도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민생 대책이라는 거를 13번을 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이제 한 첫 100일 동안에 9차례에 걸쳐서 민생 대책을 했는데, 그 민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사실 물가 안정입니다. 예.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뭐 할당 관세를 도입을 한다라든가, 또 국민들에게 느끼시는 뭐 농수산물, 축산물 같은 거 사실 때 좀 할인 지원을 해드린다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최근에는 뭐 유류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장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좀 정착이 되면 금년 연말까지 한 2%대는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조심스럽게 뭐 금년도에 전반적으로는 3%대가 되겠지만 내년도에 가면은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물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정부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고,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작 서민들이 잘 못 느껴요. 외식 물가, 뭐 체감 물가, 식품 물가, 뭐 등등등등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서민들의 감당하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한 혹시 나름의 대책이나 정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물품에 대해서 할당 관세라는 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낮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을 해서 수입을 해와서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좀 낮은 가격으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필요한 부분에 요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공공요금이 있겠죠. 최근에 뭐 전기와 가스 요금이 조금 올라서 불가피하게 뭐 저희가 최소한의 수준으로 올린다고 올렸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아직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있는데, 저희가 각 지방의 공공요금들이 기관들이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최대한 인상 시기를 좀 늦추고 인상의 폭도 좀 낮추고 또 인상하는 것도 좀 여러 번에 나눠서 인상해서 조금 그 체감하는 정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도 사실 주거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국민들께서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한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연착륙 쪽으로 좀 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17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이를 때까지 돼 보면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가 한 50% 가까이 한 46% 정도 올랐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사실 2배가 올랐습니다. 106% 정도 올랐으니까 2배가 정도 올란 것이 지금 그 오른 것의 한 절반 정도가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아직은 보시는군요.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저금리라고 하는 이제 거시경제 상황도 있었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보면은 뭐 수요 규제도 굉장히 과도하게 했었던 시장 질서에 안 맞는 정책들도 있었고 또 공급 대처도 좀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세제 측면에서도 뭐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완화를 했고 LTV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금융 규제들도 좀 완화를 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주택 공급의 로드맵을 발표해서 270만 원 플러스 알파의 공급 대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고금리 현상까지 맞추면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사실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이 너무 경착륙을 할 경우에서는 사실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떠한 요인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정부가 조심스럽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적지적대에 저희가 알맞는 정책을 펴서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크게 또 낮췄습니다. 기존에 한 1.8%였는데 그리고 뭐 IMF라든지 국제 기구들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조만간에 다시 1.6%에서 1.5% 좀 낮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IMF에서도 연초보다는 사실 세계 경제 전망을 조금 낮췄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드리고 그거의 영향에 따라서 1.6%보다는 조금 뭐 낮아지는 전망들이 최근에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 현재 뭐 1.5라든가 이러한 전망 숫자들이 객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숫자냐라는 거로 봤을 때 선진국의 IMF가 이번에 보면 선진국이 금년도에 1.4% 3% 평균적으로 1.3% 증가할 거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1.5% 하고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고요. 선진국보다 좀 나은 수준이고 내년에도 전망을 보면 사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등을 할 거라 보고서 2.4% 정도 성장을 할 거라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선진국의 전망 평균이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나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다만 잠재 성장률이라든가 이걸 감안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금년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내수 활성화라든가 민생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나가면서 성장 전략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출 부분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을까요? 자동차는 뭐 잘 좀 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말씀드리는 뭐 자동차는 굉장히 큰 호황을 보고 있고요. 반도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하니까 뭐 늦어도 한 4, 4분기 정도에는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지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뭐 계속 마이너스 여기서 무역 수지가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사실 국내 에너지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기 때문에 수입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수지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의 문제라든가 중국의 문제라든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오면 하반기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정부가 여러 가지 뭐 방산, 원전, 인프라, 뭐 그다음에 또 대중동의 문제, 최근에 뭐 UAE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총 300억 불의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한 20억 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효과가 되면 수출은 저희가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좀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컸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우려가 좀 많이 해소됐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큰 틀에서는 그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군사 동맹, 경제 동맹의 나라였던 거죠. 예. 그것이 사실은 첨단 기술 협력 그리고 그의 관계로 좀 저희가 지평을 확대했다라는 예.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경제 분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 좀 강화됐다라는 거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첨단 과학 부분에 있어서 기술 동맹이 구축이 될 거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첨단 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가 달성이 됐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IRA법이라든가 반도체법과 관련해서는 두 정상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갖고 있는 부담이라든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낮춰준다. 라는 것에 이제 근본적으로 합의를 하신 거거든요. IRA법 같은 경우는 6월 중순까지가 이제 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인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정부가 제기할 것들에 대해서 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것을 미국 정부에 전달을 해서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법도 사실은 뭐 많은 부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들 기업의 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기업들이 미국 상무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건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뭐 경제 외교 측면에서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나름의 이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소부장에서의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급속히 경제적인 그 관계가 굉장히 약화가 됐었죠. 그러니까 뭐 양국 간의 직접적인 FDI라든 거를 봤을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입하는 그 투자가 한 50% 가까이 줄었고 우리가 한국이 미국에 일본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한 40% 가까이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교역량도 굉장히 줄었고 이번에 한일 간의 경제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회복이 돼서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저희가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 기술과 일본이 갖고 있는 소부장의 그런 우수성, 이 연맹이 된다면 사실 공급망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뭐 지금 다시 개재를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뭐 일본 내에서 의회와 정부에서 뭐 적절한 시점에 이것도 제가 뭐 일종의 입법 예고라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플러스 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동맹 관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길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더 하시고 싶은 또 국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굉장히 국민들께서 고초를 많이 겪으셨고 그 이후에도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사실은 뭐 녹록치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지만 사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웃으시기에는 아직은 뭐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경기 상황들이 조금 더 좋아지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경제의 활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잠재 성장률도 조금 더 올려야 되고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뭐 근본적인 체질 개선, 구조 개혁 것들을 동반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거는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귀 기울여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는 걸 좀 알아봐 주시고 국민 여러분의 여러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경기 여건이지만 또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하는 또 우리 차관님 말씀 드리니까 조금 그래도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여름 낚시나 요트, 레저보트 등 해양 레저를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해양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로드 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로드 앱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앱으로 바닷길을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조 요청도 보낼 수 있습니다. 앱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전화 발신 등 권한 요청에 동의해야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의 기능은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다양한 해양 기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120곳의 해역별 밀물과 썰물 정보, 바다 낚시와 뱃멀미 지수 등 해양 활동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해로드 앱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앱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SOS 아이콘을 선택해 구조 요청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자동으로 입력된 자신의 위치를 해양경찰청이나 소방청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해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형 선박이나 레저보트가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검색해 내비게이션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중 방파제 접근 알림이나 해상 교각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해상 교각 접근 알림 등 충돌 위험 요소도 알려주니까요. 올 여름 바다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해로드 앱을 설치하고 안전한 해양 활동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해운 서비스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수산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어업관리 제도 개편,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절 등 지속가능한 어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실적이 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수산식품 수출뿐만 아니라 해운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유례없는 위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에 이제 취임하시고 벌써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 정책의 핵심으로서 어떤 점에 좀 역점을 뒀는지 또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많은 부분의 규제를 해소해서 그 어민들이 좀 그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 어족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이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 분야에 대해서는 코로나에서 우리가 굉장히 해운이 굉장히 좋은 호황기를 맞았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호황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화돼 가고 있는 그 단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불황기가 왔을 때에도 유지하기 위한 그 준비나 대비 이런 걸 미리미리 하고 있다. 현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초미의 이제 관심사입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된다고 보세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고 또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르지 않는 그 일방적인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일단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바다의 수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사능 오염이 우리 바다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92개 정점에서 계속 오염 수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가지고서 투명하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어떤 유의미한 그 방사능 그 핵 종별의 그 변화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사능 그 농도를 볼 것 같으면은 세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음용수 기준의 한 평균적으로 10,000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산물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우리 원산지 단속이나
수입 이력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안심하실 때까지 이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과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소통이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해운 수산 분야 쪽을 좀 하겠습니다. 이 해운 강국이란 말도 좀 많이들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해운 서비스 수출액이 383억 불입니다. 뭐 선봉량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해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큰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해운 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뭐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데 대한 투자나 예.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수산식품 쪽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수출액을 따지면 한 31억 5천만 불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1%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예. 특히 그 김은 2019년부터 수출 1위 품목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70% 가까이 되고요. 114개국에 예, 지금 예. 수출되는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애호식품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양식에서 건지면은 물이 있는 그 물김 수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튀김, 뭐 예. 이런 침류의 김까지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 시장에서 개발돼가지고 가고 있고 또 동남아 시장에는 우리 또 전복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을 양성을 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분목도 개발하고 기업도 지원해 나가서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 개혁입니다.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수부가 했던 이 항만 배후 단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항만 배후단지는 사실 굉장히 그 수요가 많은 배후단지입니다. 그래서 네. 조성이 돼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을 하고 이런 공급 방식을 바꿔가지고서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한 10배 정도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이제 과거에는 겸업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 그런다면 이제는 유통을 물류를 하면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라는 거고요. 또 좀 편의 시설이라든지 예.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이종 배후 단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양도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양도 제한 규정을 이제 없애가지고서 개선을 해 나가고 이때까지는 계속 정부 주도나 이 공급을 해왔다 그러면 민간 투자를 유발해서 예. 이 항만 배후 단지를 통해 가지고서 항만 물동량하고 항만 부가가치를 갖다가 더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그 작년 11월에 3조 원 규모의 그 경영 안전판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예. 내용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배를 그냥 과거에는 외국에다가 헐값에다가 매각을 했다 그런다면은 이제는 우리 공사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리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그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선사들을 위해서는 경영 안전 자금을 예. 지원을 하고 또 친환경 선대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 해운 회사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사가 있고 벌크 선사가 예. 있고 또 뭐 유조선 선사가 있고 LNG 선사가 있고 또 규모도 뭐 HMM부터 시작해서 뭐 배 한 척 가지고 있는 예. 소규모 해운 선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종이나 항로 또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서 그 최적화된 예. 어떤 그 대응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평소 현장을 자주 찾아서 소통을 자주 하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업관리 제도를 개편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어업관리 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편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규제를 많이 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규제 중심을 진입 규제나 과정 규제 이런 것보다도 산출 규제 쪽으로 이제 가자. 그렇게 해서 어획량을 규제하는 쪽으로 이제 큰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선박별로 이렇게 배분해주면 예. 서로 이제 판매도 할 수 있고 올해는 내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네가 잡아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큰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지금 변화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예. 또 어촌은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어촌에 좀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시도 중이신가요?
이게 삶의 질을 네. 도시 수준까지 좀 올려봐야 될 것 같다. 생활 여건이나 주거 여건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5년간 300개 어촌에 대해서 총 3조 원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15분 거리 내의 어촌을 묶어가지고서 그 안에서의 생활 서비스는 최소한 다 되도록 해주자. 예. 그다음에 이제 개별 어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안전 문제라든지 또 기반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개선해 주자. 해서 이제 그게 1, 2, 3 유형으로 해서 이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거로 해서 지금 그 어촌의 생활 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어촌이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예. 젊은 사람들을 유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식장이나 버선을 임대해 가지고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예. 이제 첫 번째 저희들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책 자금도 지원하고 또 뭐 집값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촌 살아보기 또는 어케이션이라서 어촌에다가 그 공유 사무실 같은 거 만들어서 경험해보고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여야 되고요. 해수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올 2월에 국제해운 탈탄소 추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미주 노선하고 EU 노선이 그 탄소 규제가 강한 지역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30년까지는 이제 이 부분에 다니는 선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친환경화, 그러니까 탄소 프리 선박으로 가고 2050년까지는 우리나라 국제 해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들을 다 무탄소 선박으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성과 1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해진공에서 또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보정이나 이런 어떤 금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에서는 부산하고 그 타코마 항만 간에 그 무탄소 실증 선박을 운항을 하자 해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 이제 EU하고도 지금 이제 특정 그 실증 운항 항로를 만들어서 거기에는 무탄소 선박만 투입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11월에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네.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이 되길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데요. 해수부도 부산 개최지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1단계 항만 재개발은 그 공공 분야는 다 돼 있습니다. 뭐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이제 실제로 세계 각국의 전시관, 기업들의 전시관이 들어갈 부분은 이제 지금 재개발 2단계 지금 항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부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임 스케줄상으로 2027년부터는 어떤 엑스포에 관련된 어떤 건축이 시작된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이제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부지 조성 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해양 국가들에 대한 그 설득. 이 우리 표로 부분이- 가져와야죠. 예. 그래서 이제 태평양 도서국가들, 그 태평양을 같이 맞물리고 있는 이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엑스포의 주제, 기후 변화, 또 이런 해수면 상승, 또 해양에서의 그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좀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오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그 바다의 날은 전 국민들한테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해양수사부가 창립되던 1996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로 한 거는 그 장보고 우리 그 청해진을 설치한 날짜가 이 5월 31일이다. 이래서 이제 5월 31일로 돼 있고요. 올해는 그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혁신하는 해양 산업, 도약하는 해양 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해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뭐 이 자리에서는 해양 레저 관광 산업 활성화,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의 선점이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등을 통한 그 신해양 강국으로 나가는 각오를 다지고 우리 고생하신 해양수산인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입니다. 또 그 주간이 우리 바다 주간이라 그래가지고서 그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또 우리 지방청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을 합니다. 해양 체험 활동이라든지 또
해양 문화 활동이라든지 예. 또 우리 해양 정화 활동 이런데 저희들이 이제 누리집에 가시면 그 일정들이 다 지역별로 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지난 우리 코로나19 때 이 물류난이 났을 때 이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죠. 예. 바다를 통해서 우리나라 물류의 99.7%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380만 톤 정도의 수산물이 우리 바다에서 생산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단백질 공급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의외로 바다가 국민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저는 가까이 있는 게 바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바다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레저라든지 해양 관광, 크루즈, 예. 마리나 이런 또 그리고는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해양 지유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합쳐질 때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신해양 강국이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 해양수산부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답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촌과 어업인을 위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또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가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투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